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 바비큐처럼 평범하고 우리만의 것이던 그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걸. 내가 호수의 표면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손톱으로 물을 긁고 있을 때 내 손자가 웃고 있었다. 경민이, 내 사랑스러운 경민이. 적어도 한때는 그랬다. 19살이 된 그는 이제 키가 크고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인 나를 호수로 밀어버렸다. 실수도 아니었고 장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고 계산되었고 잔인했다. 그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다. 할머니, 예전처럼 수영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차가운 손이 등을 밀었다. 밀침. 몸이 뒤틀렸고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내 발은 부두에서 떨어졌고 나는 돌처럼 물에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숨을 앗아갔다. 팔다리가 굳었고 가슴이 타들어갔으며 다시 소리치려 했지만 물만 더 마셨다. 나는 30년 넘게 수영을 하지 않았다. 수술 이후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다. 약한 어깨와 점점 흐려지는 협응력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부두에 있는 그 누구도 꿈쩍하지 않았다. 나는 허우적거리며 물에 가라앉았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 기침하며 숨을 몰아쉴 때 그들의 얼굴을 스쳐보았다.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경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내 아들, 그의 아버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 와인을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과장이 심하네.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본능이었을까? 공포였을까?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의 잔재였을까? 겨우 기어 올라왔을 때 온몸은 물에 젖었고 무릎은 까져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경민은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래도 수영은 하시네요. 역시 끈질기시네.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은 그 순간이 지나도 내 귀에 메아리 쳤다.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일어났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 옷, 형언할 수 없는 굴욕. 그 순간 지난주 들었던 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네가 약해 보일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줘. 나는 축축한 채로 피크닉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다시 햄버거를 굽고 또 한 병의 와인을 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거의 죽을 뻔한 게 그냥 그들의 오락거리였던 것처럼. 사과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었다. 드디어 내 눈에서 벗겨진 털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던 내 습관이 끊어지는 순간. 더는 과거의 기억, 야생화 들고 와서 할머니에게 안기던 작은 소년의 기억에 집착하지 않는 순간이었다. 경민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공간보다 체면을 우선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잔인함을 자신감으로 착각한 아이, 사랑이 대가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배운 아이였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등지고 조용히 앉았다. 축축한 카디건이 등에 달라붙고 있었지만 누구도 보지 않았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기억난다. 하나님 도우소서. 나는 아직도 기억난다. 경민이 내 목에 팔을 감고 할머니는 이 집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던 그 시절. 일요일 아침 팬케이크와 만화 영화. 내 팔에 머리를 기댄 채 졸던 그 작은 머리. 지금은 친구들 앞에서 익사 흉내를 내며
내가 숨을 헐떡이는 걸 보고 웃는다. 하룻밤새 그런 게 아니다. 그 잔인함은 배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비웃음, 눈굴림, 내 걱정을 무시하며 구식이라고 하던 그들의 말투. 내가 잠든 줄 알고 나를 얕잡아 말하던 태도. 내 집, 내 돈, 내 시간을 쓰면서도 내가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는 걸 숨기지 않았다. 지금 이 부엌, 여전히 떨리는 뼈를 안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음 휴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칸쿤행 항공편을 두고 웃고 있었으며 어느 에어비앤비가 더 나은 전망인지 말다툼하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다. 나의 감정을 묻는 사람도 마른 담요를 가져오는 사람도 없었다. 경민은 여전히 맨발로 젖은 수영복을 입고 내 깨끗한 바닥 위에 물자국을 남기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내 아들 재훈은 내가 아침에 만든 레모네이드를 홀짝이며 조리대에 기대고 있었고 며느리 윤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해변 리조트 사진을 경민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이 그냥 평범한 햇살, 좋은 오후인 양. 마치 나는 투명인간 같았다. 조용히 식탁 끝에 앉아 식어가는 카디건을 등에 붙인 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존재.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여전히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침대 끝에 앉았다. 바로 이 침대에서 예전엔 경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이제 내 피부에서는 호수의 물이 마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그 물이 남아있었다. 그 수치심, 그 타오르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들의 행동이 남긴 상처를 말없이 말려오고 있었음을. 내 생일을 잊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요청할 때마다, 나를 가로막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젖은 채 말라갔다. 호수에 밀어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 뿐 그들은 이미 수없이 나를 물속에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단 한 문장을 썼다. 다시는 그들에게 나를 익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밤 집 안이 조용해진 뒤에도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오래된 램프 불빛 아래 문을 잠근 채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자꾸 떠오르는 건 경민의 모습이었다. 내 경민. 그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그 장면이 나를 괴롭혔다. 잔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경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키운 아이, 단순히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키웠다. 그의 부모가 바쁠 때 혹은 무책임했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안고 품에 안았다. 재훈이 세 번째로 직장을 잃고 은행에서 집을 압류하려 했을 때 그 아이는 여기로 왔다. 이 집, 내 품으로. 나는 먹이고 씻기고 책을 읽어주고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달래주었다. 모든 비상 연락망에 내 번호를 적었고 부모가 여유가 없을 땐 학비도 내가 냈다. 나는 그 아이의 세계를 만들었다. 처음 피아노를 선물한 날도 기억난다. 퇴직하는 음악 선생님에게서 중고 키보드를 샀고 내 저축의 절반을 썼다. 그 아이는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몇 시간이고 각 키를 누르며 감탄했다. 할머니, 이건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아요. 그날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깊이 느끼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경민이 16이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에서 폰을 놓지 않았고 식탁에도 앉지 않았고 고마워요는 점점 짧은 응으로 바뀌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춘기려니 했다. 사춘기는 원래 그런 거야. 아직 사랑해. 그냥 크는 중이야. 그렇게 나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자라난 것이 아니라 변해갔다. 자꾸 사소한 조짐들이 있었다. 내가 차를 젓는 방식을 흉내내며 비웃는 말투.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굴리는 행동. 그때 말했어야 했다. 멈추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충돌을 피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아서. 대신 나 자신을 잃었다. 그의 말에 눌려 침묵했고, 그의 부모가 내 말에 웃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 존재는 점점 벽지처럼 희미해졌다. 한때 정원에서 무릎을 다쳤을 때 울던 소년. 내 뺨에 입을 맞추고 할머니도 천사는 늙어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는 이제 내 부엌에서 익사농담을 하는 낯선이가 되어 있었다. 아마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런 모습에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 안에 남아있던 소년을 믿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 환상을 놓아주었다. 마지막 남은 그의 앨범을 닫았다. 빠진 이가 보이던 웃음, 생일 케이크 앞의 모습들이 담긴 그 앨범을 선반에 올려두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종속이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봉사했다. 이제는 그의 부모가 그들이 만든 아이를 감당할 차례였다. 그들이 그의 대학 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유머 감각을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자. 나는 젖은 옷을 갈아입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을 순자에게 털어놓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위로가 필요했고 순자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순자와는 30년 넘게 친구였다. 온갖 폭풍우를 함께 견뎌왔고 가장 높았던 순간과 가장 낮았던 시절 모두 곁에 있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뒷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문이 아니었다. 순자는 늘 뒷문으로 들어왔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문 열어, 명자야. 머핀이랑 잔소리 가져왔어. 나는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미소를 지었다. 커다란 선글라스와 옥색 바람막이를 입은 순자. 갈색 종이봉투와 커피 2잔을 들고 전장으로 들어오는 전사처럼 서 있었다. 나는 말도 꺼내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꼴이 말이 아니네. 앉아. 내가 따를게. 나는 앉았다. 왜냐하면 순자 앞에서는 논쟁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한 번 끄덕였다. 단 한 번.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놀라거나 세상에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몸을 숙이고 팔꿈치를 탁재 딱 붙이고 말했다. 그럼 이제야말로 시작이야. 무엇의 시작? 내가 물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머핀이 아니었다. 냅킨도 아니었다. 한 서류 폴더였다. 내 변호사 명함이야. 그리고 작년에 네가 세금 얘기할 때 말해준 모든 계좌 리스트. 기억나?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다 기억해. 그녀는 말했다. 특히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 사랑과 유산을 할로윈 사탕처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을 때는 말이야. 호수에 밀어넣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한태성 변호사, 유산 전문, 깨끗한 폰트. 악수 단단하게 할 것 같은 느낌. 모르겠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무 최종 같아. 순자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넌 최종을 원해. 넌 죄책감을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다른 거지.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탁자를 툭 쳤다. 잘 들어.
너는 경민의 학비를 냈어. 치아 교정비도, 피아노도, 축구 여행도, 한여름 내내 내 호숫가 집을 무상으로 빌려줬지. 그런데 그해 8월엔 본인 식료품은 네가 샀어. 나는 돕고 싶었어. 내가 중얼거렸다. 알아. 넌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철쭉이 피어 있었다. 기훈이 내 결혼기념일 선물로 심어준 꽃. 그는 늘 말했다. 철쭉은 고집센 꽃이야. 느리게 피지만 절대 안 죽지. 지금의 나는 그 말 같았다. 나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다.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너는 자유를 원하지. 그게 차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듯 일으켜 세웠다. 우리 시내에 다녀오자. 박스에서 꺼낸 음식 말고 진짜를 좀 먹고, 그리고 한 변호사한테 전화하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카페엔 몇 달이나 안 갔어. 그러자 순자는 말없이 열쇠를 들었다. 잘 됐네. 사람들이 보게 해. 진짜 강인함이란 이런 거라는 걸. 주름지고 카디건 입은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자고.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문을 열자 바람이 내가는 머리카락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내 몸에 흐르던 무언가가 멈췄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숨이 바람과 함께 풀렸다. 나는 깨달았다. 아주 단순한 걸. 살아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또렷하게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걸.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절반쯤 구원받은 셈이었다. 카페는 북적였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낮게 울리는 대화들이 마치 오래된 이불처럼 나를 감쌌다. 순자는 설탕을 천천히 저으며 에스프레소를 준비했고 두 번째 잔을 내 앞으로 밀었다. 마셔. 오늘은 등뼈도 세워야 하고 정신도 차려야 해. 그녀는 늘 정확했다. 우리는 점심을 마친 뒤 바로 한태성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오후에 오라고 했다. 있는 거 다 가져오시고 미화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담았다. 원래의 신탁 문서, 기훈이 뇌졸중 이후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검은 바인더, 그리고 아직 중학생이던 경민에게 보내줬던 대학 기금 계획서의 복사본. 그 문서를 출력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했는지. 5만 원. 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애가 10살 때부터 모았어. 생일돈, 보너스, 세금 환급. 한 해는 휴가도 생략했지. 기훈이랑 나, 교육이 먼저라고 늘 말했으니까. 한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아직 손도 안 댄 거네요. 응, 내가 대답했다. 아직 쓸 일이 없었거든. 지금은 지방대 다니고 있어. 내년쯤 전학할 거라고 했었지.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 그 애가 내가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전까진.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마치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의 외과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명자님? 수혜자를 바꾸시겠어요? 자금을 이전하시겠어요? 아니면 폐지? 나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켜보고 싶어요.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에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요. 누가 진짜로 챙기고 누가 그냥 연기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파일을 닫았다. 차갑네요. 생존이죠. 순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 다리를 태우는 게 아니야, 변호사님. 다리가 애초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는 얇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인정합니다. 우리는 1시간 후 사무실을 나왔다. 모든 건 그대로였지만 내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기금은 이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나는 조용히 거실을 돌며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았다. 마치 더 이상 살지 않는 삶을 점검하듯. 벽난로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경민의 아기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 보조개, 그 미소, 그 안락한 느낌.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주방 테이블에 앉아 새 일기장을 폈다. 맨 위에 이렇게 썼다. 과연 누가 돈 없이도 날 사랑할까? 그 아래 2개의 칸을 만들었다. 눈치채는 사람들과 외면하는 사람들. 경민의 이름은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미 어디에 위치할지 뻔히 알았으니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확함이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속삭임을 나누든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아직 펜은 내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 나는 작은 신호부터 시작했다. 걸음을 일부러 늦췄고 문득 말을 멈추고 이마를 짚으며 단어를 잊은 척했다. 차를 따를 때 손이 살짝 떨리도록 컵을 흔들었다. 그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걱정도 따뜻함도 아닌 짜증. 경민은 집에 들어와도 이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겨우 한숨, 혹은 아무 말도 없었다. 장을 보다가 무거운 가방을 부탁하면 자동차라도 들어올리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 재우는 내가 잠든 줄 알고 부엌에서 속삭였다. 엄마,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약도 안 드시는 것 같아. 계속 내가 뒷수습해야 해. 그의 아내 윤지는 겉으론 교회 사람들 앞에서 걱정하는 척 잘하지만 문만 닫히면 아무 관심 없었다. 가스불 또 안 끄셨어. 그녀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경민이 혼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아이는 늘 혼자였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가스불을 안 끄지 않았다. 2번, 3번씩 확인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나의 쇠퇴를 이야기하도록,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쌓도록. 그들은 체스를 두는 줄 알았다. 나는 훨씬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단지 그 여자 혹은 그분. 그분은 도움이 필요해. 이젠 짐이 됐어. 돈 관리도 못 하시잖아. 마지막 말에 나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나는 모든 장부를 양말 서랍에 두고 있다. 모든 거래, 모든 계좌.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정리된. 대학기금 여전히 그대로. 주택담보 여전히 내 이름.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내가 이미 사라진 사람처럼 나를 제외시키고 있었다. 어느 아침 나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고 경민과 윤진이 식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멈췄다. 하지만 이미 들었다. 시설이라는 단어. 경민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못 들으셨죠? 나는 천천히 커피를 따랐다. 찻잔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운과 내가 함께 일군 정원이 보였다. 우리만의 안식처. 그의 수국은 다시 피기 시작했고 여전히 고집스럽게도 아름다웠다. 나는 늙었지.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하지만 귀먹지는 않았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내가 손을 긋기도 전에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나를 치매 노인처럼 여기도록.
그들이 속삭이고 계획을 수도록 나는 그들에게 점점 작아지는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다 결국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그 고요함을 천둥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열고 경민의 이름 옆에 조용히 작은 줄을 그었다. 2번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재훈과 윤진의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들은 집을 원할 뿐 그 집에 사는 여자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책을 덮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들이 속삭이는 동안 나는 그 속삭임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지막으로 나를 완전히 돌려쓴 일이 일어났다. 윤진의 아이디어였다. 그녀의 요가 스튜디오 친구들과 재훈의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바비큐나 하죠. 분위기 편하게. 그 레몬 케이크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케이크를 구웠다. 습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던 애착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다. 집 안은 고기 굽는 냄새와 로제 향수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테라스에서 새어나왔고 마치 연기처럼 얇고 높고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나는 부엌에 남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무도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재훈조차도. 그는 12살 때는 종종 부엌에 와서 엄마, 접시 닦는 거 도와드릴까요? 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나는 싱크대 옆에 서서 가만히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늘 그래왔듯 조용히. 그리고 그 순간 경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빈정대는 말투. 윤진에게서 배운 날카롭고 웃음 섞인 그 톤.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번에 할머니가 호수에 빠지셨거든요. 거북이처럼 막 허우적거리시면서 도와줘 하시는데 진짜 장관이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졌다. 깊고 배에서 울리는 웃음. 경민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솔직히 에이 안 죽어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동정심 좀 끌어보려고 그런 거겠지. 어르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무기력함을 무기처럼 쓰는 거.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건 좀 너무했네, 경민아. 그러자 경민은 더 크게 웃었다. 에이, 괜찮아요. 튼튼하시거든요. 할머니는 뭐랄까, 진짜 끈질기세요. 끈질긴 새. 그가 나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멈춰섰다. 나를 바라보며 웃던 아이가 이제는 그리움 없는 조롱으로 내 존재를 축소하고 있었다. 나는 미닫이 유리문 너머에 서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리고 윤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낮지만 날카롭게. 이제는 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걸어갔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단 한마디의 말도. 그저 침대에 앉았다. 문을 닫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며 그리고 나는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상처받지도 않았다. 나는 끝났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명확함.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마침표처럼. 확정된 결말처럼. 그들이 경민을 호수로 밀어넣던 그날, 그들은 사실 나를 완전히 등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한태성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있는.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한태성입니다.
저예요, 박명자. 그는 멈추지도 않고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예, 이제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복도로 나섰다. 테라스 쪽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이제 낯선 이방인의 것처럼 느껴졌다. 카운터 위에는 내가 구운 레몬 케이크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누구 하나 손도 대지 않은 채 나는 칼을 집어들어 한 조각을 정확히 잘라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부엌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조각을 먹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잔을 부딪히고 농담을 주고받고 가십을 나누며 마치 내가 투명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나의 퇴장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았다. 그 책상은 한때 경민과 함께 그의 대학 입학 에세이를 작성하던 자리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는 이미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었다. 기훈과 나는 수년 동안 이 재단을 후원해왔다. 조용하고 실용적이며 고귀한 재단이었다. 그들의 모토는 이랬다. 교육은 상속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야 합니다. 나는 키보드를 조심스럽게 단호하게 눌렀다. 기부금 5천만 원. 기부자 이름 고 기훈을 기리며 용도 이공계 전공 1세대 대학생 장학기금. 익명 여부 예. 확인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떠 있었다. 경민이 9살이던 시절이 떠올랐다. 이가 빠진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할머니, 저는 커서 숨쉬기 편하게 도와주는 기계를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하던 아이. 그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 확인. 모든 것이 끝났다. 이중 인증도 필요 없었다. 확인 이메일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깨끗하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전송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창을 열었다. 이번에는 기차표 예매 사이트였다. 편도, 출발, 일요일, 목적지, 은송마을, 2개 주 떨어진 작은 은퇴 공동체. 순자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마을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용하지만 죽은 곳은 아니야. 정원도 있고 공동 작업장도 있으며 치트 없이 체스를 두는 주민들이 있다는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가장 이른 아침 열차를 골랐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짐을 가볍게 쌌다.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 스웨터 3벌, 정원용 장갑, 기훈의 플란넬 셔츠, 가죽 일기장 하나, 그리고 내가 아기 경민을 안고 있는 사진 한 장. 딱 한 장만. 감 나가는 건 이미 다 치워두었다. 서류는 모두 안전한 곳에 맡겨두었다. 내가 떠난 뒤 남겨질 것은 껍데기뿐.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용하던 주방용품들, 내 필체가 남겨진 생일 카드들. 그들은 그것들을 정리하겠지. 마치 그들의 삶에서 불필요해진 짐처럼. 나는 금요일 저녁 식탁 옆에 서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순자랑 좀 다녀올게. 바람도 쐴 겸 작은 여행이야. 재우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와. 경민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며 툭 내뱉었다. 알았어요. 윤진만이 반응을 보였다. 그것도 건조하고 무심하게. 운전 조심하세요. 빨래를 개며 말하는 그녀의 손은 내 말보다 더 중요해 보였다.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왜 떠나는지 묻지 않았다. 짐가방이 현관 옆에 하루 종일 놓여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묻지 않았다. 아마 그들은 내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리고 솔직히 그 예상은 맞았다. 내가 주말 여행이라고 말한 건 단 한 가지 거짓이었다. 나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경민의 웃음으로 가득 찼던 벽, 그림 물감으로 찍은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던 벽, 기운이 몰딩을 손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벽, 이제는 차갑고 조용하고 나의 떠남을 지켜보는 벽. 알람은 새벽 5시 30분에 울렸다. 나는 마치 시간을 넘어 이동하듯 조용히 움직였다. 머리를 빗고 침대 이불을 정리하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순자는 정각 6시에 도착했다. 전조등은 낮게 깔렸고 엔진은 조용히 속삭이는 듯 웅웅거렸다. 나는 거실에서 한 번 더 서 있었다. 내 삶을 품었던 집, 그리고 조금씩 그 의미를 지워나갔던 사람들. 나는 아프지 않았다. 그저 여유가 생긴 것뿐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짐가방을 끌고 나왔다.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민조차도. 운전 중 순자가 물었다. 아무도 네가 어디 가는지 안 물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기막히지. 네가 사라지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다니. 나는 이게 더 좋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조용히 포옹했다. 순자는 내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울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나이가 아니었다. 태어난 아이도 세상을 떠난 이도 그 중간의 허무한 순간들도 모두 겪어본 여자들. 우리는 자유 앞에서 울지 않았다. 기차는 낮게 울리는 소리를 내며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나는 짐가방을 끌고 조용히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무가 지나가고 하늘이 펼쳐졌고 알 수 없는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깊고 오래된 숨을 내쉬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숨이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재탄생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집에서는 그들이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수건이 떨어지고 냉동실이 비고 그들이 할머니라고 불렀던 여자가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은송마을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외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으며 이웃방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다. 내 방은 작고 단순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다. 창가 옆 침대, 책장이 하나, 그리고 앉으면 삐걱거리지 않는 의자 하나. 나는 기운의 플란넬 셔츠를 문 옆 고리에 걸었다. 경민을 안고 있던 내 사진 한 장을 창틀에 올려두었다. 그 사진은 추억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념비였다. 내가 한때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나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어른이 되었음을 직시하기 위해서. 그날 오후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경민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재훈, 윤진, 경민. 나는 그들의 이름을 편지맨 위에 적었다. 마치 부고란처럼. 그리고 시작했다. 나는 경민이 잠 못 이룰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다. 학교 등록금, 운동화, 미래를 내가 마련해 주었다.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너희는 내 생일을 여러 번 잊었지만 나는 들었고 기다렸고 희망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조롱, 무시, 침묵이었다. 너희는 나의 공포를 우스개로 만들었고 나의 필요를 사소하게 만들었고 나의 존재를 짐짝처럼 취급했다. 너희는 내가 익사할 때 웃었고 그걸 농담거리로 만들었다. 나는 잠시 펜을 멈추고 내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안정된 박자, 조용한 울림.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사랑이 더 이상 협상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대학 기금은 사라졌다. 상속도 곧 뒤따를 것이다. 나는 충분히 주었다. 이제는 평화를 선택한다. 편지 마지막에 나는 사랑을 담아 할머니라고 쓰지 않았다. 대신 내 본명을 썼다. 박명자. 왜냐하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내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반송 주소도 없이 봉투에 넣었다. 선물도 돈도 사진도 넣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 담았다. 우체국은 코너를 돌면 바로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우편 창구에서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고 1등급 우편으로 보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을 정원에 잠시 들렀다. 몇몇 주민들이 작은 채소밭을 일구고 있었다. 한 노신사가 토마토를 심고 있었다. 손에 흙이 가득했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오셨죠? 예, 내가 대답했다. 좋은 곳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어 창가에 앉았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는 걸 지켜보며 나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 그들이 연락하고 싶다면 추적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말을 다 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할 차례다. 정확히 닷새가 걸렸다. 내가 편지를 붙인 날로부터 닷새 후 첫 파문이 퍼졌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태성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그는 나중에 약간은 비웃는 어조로 이메일을 보내왔다. 재훈 씨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10살은 늙은 듯하고 체중은 10kg는 빠져 보이더군요. 아침 식사 시간에 편지가 도착했단다. 경민이 직접 열었다. 아마 그는 수표나 감상적인 한마디 아니면 어떻게 돈을 청구해야 할지에 대한 지시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대신 그들이 마주한 것은 내 필체로 쓰인 거울 같은 진실의 편지였다. 고함도 없고 매달림도 없고 구걸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 그리고 아마 그들 모두를 숨먹게 했을 한 문장. 대학 기금은 사라졌습니다. 예의를 아는 이들을 위해 재지정되었습니다. 태성은 말하길 경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윤지는 욕설을 퍼부었으며 재훈은 그녀가 기다려줄 줄 알았어 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고 한다.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 내가 존중받기를,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아니면 죽기를. 나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그날 태성은 나머지도 전달했다. 공식 문서들, 기금이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디지털 접근 권한이 철회되었음을 알리는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본인을 연락 불가 상태로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함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윤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이 쌓아올린 계획이 무너진 것에 분노했을 것이다. 재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더 나은 과거를 떠올리려 애쓰며 좌절했겠지. 그리고 경민은 아마도 진심 어린 회한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좌절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새 발코니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순자가 짜준 담요를 덮고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발코니 아래에서는 참새 2마리가 꽃 화분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웃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그 편지는 무기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나는 그들이 쓴 이야기의 결말을 조용히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나는 조용히 용서하고 끝없이 주고 천천히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고 떠났고 내 사랑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아직도 인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의 마지막에 나는 태성에게 부탁한 대로 한 문장을 굵은 글씨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혼자인 것이 이용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것이 전부였다. 상속이라는 환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어떤 폭발도 고함도 없이 단지 진실만으로. 그들은 침묵 속에서 사무실을 나섰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잔해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조차 없었다. 어떤 이별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그런 이별이야말로 진짜였다. 순자는 곧 전해주었다. 경민이 대학 행정실에서 서류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고. 반환금 확인서였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문을 세차게 닫으며 들어왔다. 아무도 돈이 없다고 말 안 해줬잖아요. 그는 소리쳤다. 윤지는 방역했다. 할머니가 물에 빠졌을 때 웃지만 않았어도 네 미래는 지금쯤 안정됐겠지. 재훈은 그냥 침묵했다.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했다. 마치 지난날을 손으로 짜내려는 듯. 그 후 경민은 수업에 돌아가지 않았다. 장학금 부서에서도 기금이 해지되었다고 공식 확인을 받았을 때 그는 드디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벌받은 게 아니었다. 단지 제외된 것이었다. 순자는 모든 걸 보고 들었다. 슈퍼에서의 수군거림, 교회에서 돌아선 시선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가 사라졌대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정정해줬지. 뭐라고?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 여자는 유독한 기업에서 투자 철회한 거라고. 나는 너무 웃겨서 찻잔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동안 호숫가 집에서는 나선영처럼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재훈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저녁에 맥주 한 잔, 그 다음은 와인, 결국 위스키. 윤지는 동생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엄마가 사라져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들 중 누구도 떠났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유령이었다. 그들의 서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자. 스스로를 선택한 여자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 가면을 오래 믿지 않았다. 태성이 공식적으로 내가 살아있고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정리했음을 확인한 이후부터 소문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이웃들이 이제는 냉랭하게 인사했다. 교회에서도 더 이상 재훈에게 아침 조찬 모임의 연사를 부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평판은 스캔들로 무너진 게 아니었다. 진실 때문에
천천히 부식된 것이다. 너희가 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적으로 그녀의 가치를 지우려 할 때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누가 경민을 키웠던가? 그의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그 아이를 돌보았던가? 누가 그들의 휴가 경비를 작은 대출로 메워줬으며 누구의 장례식에도 떡을 준비하고 누구의 결혼식에도 꽃을 보내며 한 번도 감사 인사를 바라지 않았던가? 나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없었다. 그들이 의존하던 사회적 지지망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을 중심으로 돌던 원이 방향을 바꾼 것뿐이었다. 나는 고함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어를 멈췄을 뿐이다. 경민의 친구들은 그가 학교를 그만두자 점점 멀어졌다. 늘 손에서 떼지 않던 휴대폰은 이제 엎어놓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알림도 관심도 없는 기계 한 조각. 재훈과 윤지는 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그들의 언성이 높아졌고 싸움은 집 안을 울렸다. 과거에는 레몬 케이크의 향기로 가득하던 집이 이제는 울림과 빈 접시, 마른 말들로 채워져 있었다. 순자는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윤진이 현관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고 전해줬다. 어떻게 그 여자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 그녀는 울부짖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가져간 게 아니었다. 나는 커튼도 남겨두었고 접시도 열쇠도 고요함도 남겨두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가졌지만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조용할 때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조용함 안에서 그들의 불완전함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무게는 그들 몫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내 작은 발코니에 있었다.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고 손에는 따뜻한 찻잔. 주변에는 부탁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무 데가 없이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내 통장이 아니라 내 존재가 중요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이제 그 침묵을 채워줄 책임이 없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공백이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내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 태성은 나중에 말하길 그들이 은행에 연락을 했고 계좌 접근을 시도했다고 했다. 거절되었다. 장학재단에도 이메일을 보냈지만 역시 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뻔뻔한 시도를 했다. 그들은 나를 실종 신고했다. 실제로 경찰이 태성 사무실로 찾아왔다. 나의 신변에 위협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다고 한다. 박명자 씨는 건강하시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떠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이번엔 경민이 직접 전화했다. 태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로 열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그 말 자체를 곱씹었다. 내가 정말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 익숙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죄책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나는 오랫동안 그랬다. 너무 심했나? 그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지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결국 이렇게 끝난다. 사랑은 고통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교육. 나는 이제 그 대가를 더 이상 치르지 않기로 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대신 정원으로 나가 따뜻한 흙 속에 손을 넣었다. 씨앗을 심으며 대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기분이었다. 나와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걔네들 완전 난리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 요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고 교회 사람들도 알게 됐어.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 명자씨, 치매 온 거 아니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터져 나온 해방의 웃음. 그렇다면 내가 역대급 정리 능력을 가진 치매 환자겠네. 순자가 멈칫하더니 말했다. 사람들이 네가 사라졌다고 해. 진짜 그렇게 믿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야. 그저 이용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게 바로 핵심이었다. 그들은 내가 뒷배경처럼 늘 거기 있을 거라 믿었다. 조용하고 요구하지 않고 헌신적인 존재. 그러나 이제 나는 없었다. 하지만 실종된 게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원했던 건 목소리 없는 그림자였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절대 필요한 사람은 아니고 편리한 존재. 이제 그들이 말하던 그녀는 없다. 이제 그들이 마주해야 할 건 진짜 공백이었다. 태성은 그 순간을 바닥이 꺼진 난리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직접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다. 세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재훈은 턱을 굳게 다물고 들어왔고 윤지는 가장 연약해 보이게 꾸민 카디건을 입고 앉았다. 그리고 경민은 처음으로 다시 어린아이처럼 보였다고 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 위주로 돌아가지 않음을 깨달은 얼굴. 태성은 내 지시에 따라 준비해둔 짧은 성명을 꺼냈다. 사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 그는 조용히 폴더를 책상 위로 밀었고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박명자 씨의 최종 입장입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조용히 있는다는 것이 동의의 의미로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2번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문장에서 공기가 멈췄다고 했다. 당신들은 나의 시간, 나의 집, 나의 평화를 가져갔습니다. 나를 보살핀다고 말하면서 나를 조금씩 말려 죽였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조롱했고 왜 내가 당신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학 기금은 없습니다. 상속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집은 기부될 예정입니다. 나를 쓸모없다고 말한 이들에게는 내 죽음 후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삶 속에서 내게 아무런 가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존중도, 돌봄도. 재훈은 중간에 말을 자르려 했다. 하지만 태성은 손을 들며 막았다. 그녀는 제게 이 문장을 모두 읽도록 법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당신들은 나의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보다. 이제 그 돈은 여전히 친절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윤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경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다. 혼자인 것은 이용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던 침묵은 오랜 시간 쌓인 그들의 오만과 착각을 단숨에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들은 무너졌고 돌아갔다. 설명할 말도 변명할 말도 없는 채로. 그 후 태성은 그날의 전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나는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한 문장, 한 호흡. 마치 내 오랜 생애를 정리하는 주문처럼.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기억이었다. 기록이었다. 나는 그들이 쓴 이야기를 지우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장을 내가 썼을 뿐이다.
그들은 나를 조용히 용서하고 무한히 희생하며 조용히 사라지길 바랐다. 그러나 나는 말했고 걸어 나왔고 내 사랑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곳에 옮겼다. 그들이 기대한 결말은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전히 펜은 내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운은 오래 갔다. 순자는 나중에 말하길 그 이후로 경민은 더 이상 수업에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도 멀어졌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늘 창백했고 휴대폰도 무음 상태로 엎어놓고 다녔다고. 재훈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저녁 맥주 한 잔이더니 곧 위스키병이 비어갔다. 윤지는 외출한 자리마다 불평했다. 그 여자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들이 쌓아올린 허상에서 발을 뺀 것뿐이었다. 나는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사라지자 그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내가 조용할 땐 그들은 가면을 썼다. 이제 그 가면은 필요 없다. 진짜 얼굴이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 조용한 마을의 작은 방, 따뜻한 햇살 아래, 새소리와 흙내음, 감사의 말과 진심이 오가는 이웃들 사이에서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이들과 함께. 태성은 마지막 이메일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지금도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전화도 없고 주소도 없다. 그들이 말을 걸고 싶다면 조용히 들어야 할 것이다. 내 말이 아닌 내 침묵을.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걸 말했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돌보고 그리고 멈췄다. 어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어떤 퇴장은 외면이 아니라 선언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이제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다시 내 목소리를 지우지 못할 것이다.